전설천하TV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세 사람의 제주자랑 제21화 한 가지 부탁. 이윽고 보름째가 되는 날 이정승은 아침 일찍부터 대문으로만 온 신경을 쏟고 그 노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정오가 지나도 그 노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정승은 점심도 먹지 않고 불안한 마음을 움켜잡고 대문 밖에 나가 안절부절 못하고 노인이 사라져가던 골목에 눈을 받고 서 있었다. 아들 이생의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라 이정승은 노심초사 이제나 저제나 가슴을 펄펄 태웠던 것이었다. 중천으로 떠오르던 해가 어느 결 서산 위로 가물가물 기울어 갈 무렵 골목 끝에서 그날 밤 사라져가던 고대하고 고대하던 그 죽장을 짚은 노인이 홀연 나타났다. 이정승의 마음에 혹여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길한 생각이 수백 차례나 지나가고 난 후였다. 어서 오시오. 이정승은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며 헐레벌떡 한달음에 뛰어 달려가 노인을 맞았다. 먼 길을 오다 보니 좀 늦었습니다. 도련님은 원기를 회복했나요? 이젠 예전처럼 뛰어다닐 수 있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이게 다 노인장의 덕분이 아니겠소. 기다림으로 가슴 졸이던 이정승은 노인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 아들 이생을 온전히 살릴 수 있겠거니 하는 생각이 든 이정승은 온통 환희로 다시 가슴이 들떠올랐던 것이었다. 이정승은 서둘러 주안상을 차려오게 했다. 귀한 술과 온갖 산의 진미를 구해와 마련한 상이었다. 아들의 생명의 은인인데다가 장래 사돈이 될 노인을 극진히 대접하기 위해서였다. 자, 어서 드시오. 먼 길 오시느라 배가 고프실 테니 마음껏 드세요. 이정승은 노인에게 술을 부어주며 말했다. 어허, 이거 과분한 진수성찬을 마련했습니다. 정승날이 같이 드시지요. 노인은 술을 받으며 말했다. 이정승과 노인은 함께 술을 서로 권하면서 음식을 들었다. 각종 고기와 해산물에 온갖 과일과 채소가 한상 가득 맛있게 요리되어 차려져 있었다. 노인은 술을 마시면서 맛있게 음식을 들었다. 이제 제 아들의 몸이 많이 회복되었으니 좋은 날을 받아 조카딸과 혼례를 올려주는 게 어떻겠소? 한참 동안 음식을 나누다가 이윽고 이정승이 말을 꺼냈다. 아무래도 아들 이생이 원하는 대로 그림 속의 여인인 저 노인의 조카딸과 하루라도 빨리 혼례식을 올려주는 것만이 아들 이생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산골에서 우지렁이로 살아가는 이름 없는 일개 천부가 감히 일국에 내노라는 정승나리 집안과 혼사를 맺는다는 것이 황송할 따름입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한나라 안에 사는 다 같은 백성으로서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한다면 누구라도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지사 아니겠소. 더구나 이번 일은 아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인 만큼 빈부나 반상이나 휘천을 따져 집안 내력을 거론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소. 아무쪼록 둘을 잘 맺어주도록 합시다. 이정승은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어
쐐기를 박듯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정승날이. 이미 제가 조카 딸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상세히 들려주어서 서로 혼례를 올리도록 잘 말해 두었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그게 정말이요? 이렇게 기쁠 수가 있겠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 조카 딸이 혼례식을 올리려거든 한사코 한 가지 부탁을 들어주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면 도련님과는 절대로 혼례식을 올릴 수 없다고 하는군요. 뭐라? 그 말을 들은 이정승은 돌연 웃음이 만면하던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지더니 금세 굳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순간 자신이 한나라의 정승인데 그깟 부탁이 뭐가 되었든 못 들어주겠느냐는 생각이 번쩍 이정승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었다. 그 부탁이 도대체 뭐란 말이오? 돈이든 권력이든 내 무슨 부탁이든 다 들어주겠으니 어서 말해보시오. 이정승은 대뜸 거만하게 소리쳤다. 다 죽어가는 아들 이생을 살리기 위하여 이토록 가슴 태우며 겨우 회생의 등불을 찾았는데 여기서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었다. 정승날이 제 조카 딸의 부탁은 실은 다른 것이 아니옵니다. 무에 그리 망설이시오. 노인장, 무엇이든 내 다 들어줄 테니 서슴지 말고 다 말하시오. 이정승이 답답하다는 듯 다그쳤다. 세 사람의 제주자랑 제22화 혼례식. 정승날이 실은 제 조카 딸의 부탁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바깥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간단하게 혼례식을 치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일체의 외인을 부르지 말고 그저 집안 사람들끼리만 모여 단출한 혼례식을 올리고 싶어 합니다. 노인이 차분하게 말했다. 고작 그런 부탁이었단 말인가? 이정승은 노인의 조카 딸의 부탁이라는 것이 돈이나 권력이 관계되는 거창한 것이려니 짐작하였으나 막상 듣고 보니 그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 한편으로 허망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었다. 아들의 목숨을 살려주는 새로 맞을 며느리가 원하는 어려운 그 무엇을 단박에 들어주어 정승 집안의 능력과 명성과 채통을 내심 보란듯이 과신해보고 싶기도 했던 것이었다. 그래요? 아들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어 혼례식을 성대하게 올리려 했는데 도대체 무슨 까닭이라도 있는 것이오? 이정승이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산골 초가 삼간에서 외롭게 살아온 조카딸로서는 번잡한 것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혼례식을 치러야만 서로 탈 없이 무병장수할 수 있다는 어느 용하다는 점술가의 말을 듣고는 그것을 철석같이 따르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일국의 정승 아들의 혼례식이라 온 나라가 다 알게 한양 땅이 떠나가도록 떠들썩하니 거창하게 올리고 싶었던 이정승이었으나 새로 들어올 며느리의 부탁인데다가 더더욱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혼례식을 올리지 않겠다고 하니 아니 들어줄 수는 없었다.
더구나 돈이나 권력이 개입되는 어려운 부탁도 아니지 않는가. 이정승은 주저함 없이 곧바로 입을 열었다. 그깟 잔치 하지 않으면 어떻겠소? 그리고 서로 건강하게 백년해로 하고 잘 살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다니 조카 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합시다. 이정승은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들 이생의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그깟 잔치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서로 의견이 합치한 이정승과 노인은 그 자리에서 혼례식날을 잡았다. 상사병으로 죽어만 가던 이생은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그림 속의 그 여인과 혼인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생은 이제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었다. 사랑하는 그 그림 속의 여인과 만나 행복하게 살아갈 마음으로 들뜬 이생은 잠도 이루지 못한 채 혼례일만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이정승 또한 기분이 매우 좋았다. 저토록 하루하루를 싱그럽게 살아가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사는 것이 너무도 즐거웠던 것이다. 드디어 혼례식을 치르는 날이 다가왔다. 며칠 새 이정승의 집안은 이생의 혼례식을 치를 음식을 마련하느라 분주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달콤한 꿀 냄새, 고기 삶는 냄새와 생선 굽는 냄새, 시큰한 술 익는 냄새가 진동했다. 집안 사람만 알게 조용히 치를 혼례식이었으나 그래도 집안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풍성히 마련하는 것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이생은 조반을 든든하게 먹고 신랑이 입는 옷을 입었다. 달령포를 입고 머리에 사모관대를 쓰고 허리에는 각대를 두르고 발에는 모카를 신었다. 이정승은 가마꾼들에게 신부를 데리고 올 꽃가마를 매게 하고 검은 말을 타고 나섰다. 그 뒤를 새신랑 이생이 건장한 백마를 타고 의기양양하게 따랐다. 한양 땅 동대문 밖 멀리 산골짜기 외따로 떨어진 초가삼간에 산다는 신부 집에 가서 혼례식을 치르고 집으로 데려와 첫날 밤을 보낼 요량이었다. 한낮이 되어서야 노인이 가르쳐준 조카딸의 집에 당도할 수 있었다. 이정승과 이생의 눈앞에 펼쳐진 그림 속의 여인이 사는 산골짜기 초가삼가는 그야말로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대궐 같은 집에서 살아온 그들에게 그 초가삼가는 짐승의 우리나 같았다. 그 집 좁은 마당에 허름한 병풍을 두른 가운데 초례를 치를 상이 차려져 있었는데 노인이 거기 있었다. 이생은 집안에서 준비해 가지고 간 나무 기러기를 문 앞에 놓고 북쪽 북두칠성을 향하여 2번 절을 하는 전할례를 올렸다. 노인이 나와 그 기러기를 받았다. 정승날이 어서 오시오. 이곳이 신부 집이니 여기서 간략한 혼례를 치르고 본래는 신부 집에서 첫날 밤을 지내야 하지만 집안이 너무 누추한 관계로 전날 약조한 대로 한양 신랑 댁으로 가서 첫날 밤을 지내도록 하지요. 좋습니다. 어서 혼례식을 올리도록 합시다. 이정승이 말했다. 이생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신부를 기다렸다. 잠시 후 화려한 화관족두리를 쓰고 초록 원삼을 걸친 꽃너울로 얼굴을 가린 신부가 교배례를 치르기 위하여 방문을 열고 노인과 함께 나왔다. 아, 저 여인이 그토록 그리워해 맞이 않았던 그 그림 속의 여인이란 말인가.
이생은 떨리는 가슴으로 신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꽃노을 속에 가려진 신부의 얼굴은 볼 수가 없었다. 자, 이제 신랑 신부가 서로 100년을 가약하는 교배례를 올리도록 합시다. 노인이 말했다. 노인과 데리고 온 가마꾼, 그리고 이정승 외에는 아무런 구경꾼도 없는 단출한 혼례식을 올리기 시작했다. 신랑 이생과 신부는 서로 마주보고 서서 절을 했다. 신부가 2번 절하고 신랑이 1번 절하고 그렇게 다시 반복해 절을 하고 교배례는 끝이 났다. 이제 이생과 그림 속의 여인이라는 노인의 조카딸은 서로 부부가 된 것이었다. 세 사람의 제주 자랑 제23화 첫날 밤 이생은 듬성듬성 흙벽이 그대로 내다보이는 초가삼간 초라한 신부 집 안방으로 들어가 푸짐한 신랑상을 받았다. 신부 집에서 마련하여 내놓은 여러 가지 음식들이 올라와 있었다. 이생은 그것을 먹는 둥 마는 둥 했다. 가난한 신부 집에서 마련한 음식들이 입에 맞을 리도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어서 빨리 신부를 가마에 태워 한양에 있는 집으로 가서 단둘이 오붓하게 있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정승은 아들 이생의 혼례식을 무사히 치르고 나니 조마조마했던 마음이 거기서 확 풀리는 것이었다. 허허허허, 노인장, 아니 사돈, 이리 기쁜 일이 어디 있겠소? 이정승이 말했다. 정승나으리, 새술 한 잔 받으시지요? 비록 누추하게 사는 집입니다마는 일국의 정승나으리 댁과 사돈을 맺는 경사스런 일이라 정성껏 마련하였으니 사양 마시고 마음껏 드시지요. 노인이 술잔에 술을 채우면서 말했다. 어허, 그 무슨 겸손의 말씀을. 이제 우리는 사돈 사이가 아닙니까? 자, 사돈, 네, 오늘은 실컷 마시겠소이다. 그러셔야지요.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으셨나요? 노인장, 아니 사돈, 덕분에 귀한 아들도 살렸고 이렇게 좋은 며느리도 얻게 되었으니 이 은혜 어찌 있겠소? 이정승은 감회가 새로웠다. 그렇겠습니다. 정성날이 그동안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노인이 말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건 자식입니다. 네, 살아오면서 초년에는 황금이 고귀한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권력이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놈이 병이 깊어 죽어가는 걸 보니 아하, 세상에는 자식 이상 고귀한 것이 없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자식을 이렇게 살렸으니 사돈께는 내 약조대로 내 재산의 절반을 들으리다. 자, 같이 한 잔 드시지요. 술잔을 들며 이정승이 단호하게 말했다. 정승날이 정말 재산의 절반을 주시겠습니까? 술잔을 들며 노인이 말했다. 사돈, 내가 약조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비웃겠소? 일국의 정승이란 자가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하지 않겠소? 그런 자가 어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정승이라 하겠소? 자, 그건 걱정 말고 같이 드십시다. 이정승은 그간의 고통을 털어내기라도 하는 듯
환하게 웃으며 연거푸 술을 마셨다. 10여 순배 술잔이 오가고 점심을 맛있게 먹은 이정승은 취기가 오른 몸을 일으켰다. 아무래도 날이 어둡기 전에 한양에 당도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사돈, 며칠 뒤에 한양에서 만나기로 기약하고 이제 떠납니다. 정승날이 살펴가십시오. 이정승은 노인과 작별했다. 꽃가마에 신부를 태운 이생은 말을 타고 한양으로 향했다.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혼례식을 치르고 한양으로 향하는 이생의 마음은 하늘을 날아갈 듯했다. 한시라도 어서 빨리 집에 가서 사랑하는 여인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산길을 지나 들길을 지나 강을 건너서 뉘엿뉘엿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는 해점을 석양역해 한양 땅에 당도했다. 신부가 꽃가마를 타고 대궐 같은 이정승 집에 당도하자 집안 안악들이 화려하게 꾸민 큰 방으로 데리고 갔다. 거기 집안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다. 꽃너울로 얼굴을 가린 신부는 부끄러운 듯 방 아랫목에 앉아 고개를 수그리고 앉았다. 신부가 너무 부끄러워하네. 얼굴을 들지 못하네. 얼마나 이쁠까? 저 꽃노을 속에 가린 얼굴 보고 싶네. 얼마나 수줍겠어. 곱게 자란 큰아가씨가 시집 온 첫날인데. 이생은 좋겠네. 저렇게 고운 그림 속의 여인을 아내로 얻어서. 집안 여자들이 소곤거렸다. 이생은 마음이 탔다. 해가 저물고 밤이 되자 금세 칠흑 어둠이 몰려왔다. 어서 빨리 단둘이 포근한 이불 속에 들고 싶었던 것이다. 자, 오늘 새색시가 시집 오느라고 피곤할 테니 이제 그만 쉬도록 합시다. 이생의 마음을 알았던지 이정승이 말했다. 드디어 이생은 새색시와 함께 단둘이 동방화촉에 들게 되었다. 첫날 밤 마음속에 애태워 그리던 신부와 백년 가약을 맺고 부부가 되어 단둘이 방 안에 앉은 이생은 가슴이 사납게 물방아지를 하는 것이었다. 이 여인의 그림을 보고 상사의 병을 얻어 목숨까지 버리려 하지 않았던가. 등촉 불심지가 뜨겁게 타오르는 방 윗목에 놓아둔 상위의 술을 이생은 2잔에 가득 부었다. 이제 이 방엔 아무도 없으니 신부는 부끄러워 말고 그 너울을 벗으시오. 우리 서로 부부가 된 것을 축하하는 술을 한 잔 나눕시다. 수줍은 듯 신부는 말이 없었다. 괜찮소. 남녀가 자라 성인이 되면 서로 결혼하게 되고 한 방에서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 아니겠소. 우리는 이제 부부이니 부끄러워 마세요. 이생은 그렇게 말하며 꽃너울을 슬그머니 붙잡고 성급한 마음으로 그것을 위로 번쩍 들쳐 올렸다. 거기 꽃너울 속에 신부의 얼굴이 있었다. 과연 저 그림 속의 아름다운 얼굴의 여인이리라. 이생은 사정없이 두근거리는 가슴을 겨우 부여잡고 잔뜩 기대에 부푼 눈빛으로 불빛에 비친 신부의 얼굴을 성큼 들여다보았다. 아! 순간 이생의 비명이 송곳끝처럼 온 집안을 사정없이 흔들며 하늘 높이 가늘게 솟아올랐다. 도대체 이생은 왜 숨 넘어가는 비명을 지른 것일까? 제24화 대명의. 당신은 귀신이요. 사람이요. 무서움증이 일어 머리카락이 바늘처럼 쭈뼛 곤두서고
온몸에 싸늘하게 소름이 끼친 이생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여 금방 쓰러질 것만 같은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신부의 꽃너울을 벗기고. 이생이 본 것은 그 그림 속의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이 아니었다. 이생의 잔뜩 기대에 찬 눈빛 속으로 가득 들어온 것은 머리가 하얗게 새고 온 얼굴에 깊은 주름이 생긴 늙은 할머니였던 것이다. 도련님,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저는 그 그림 속의 여인이 맞사옵니다. 그 그림은 40년 전 제 모습입니다. 한때 막 피어나던 붉은 꽃 같던 제 모습도 세월이 흘러 이렇게 볼품없는 쭈그렁 늙은이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 속의 제 모습만은 세월이 흘러도 늙을 줄을 모르고 있었으니 그것이 도련님과의 인연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승길이 가까워진 늙은이가 정승댁 젊은 도련님과 혼례를 치른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었지만 한사코 저의 숙부님이 정승댁 젊은 도련님의 목숨을 살리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고 하시기에 혹여 온갖 수모를 당하게 되더라도 우선 도련님의 목숨부터 살리고 봐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혼례식을 올린 것입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 말을 가까스로 들은 이생은 그제야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분간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되었단 말인가요? 이생은 낙심한 표정으로 가슴을 쳤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습니다, 도련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오직 도련님의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신부로 단장한 늙은 여인이 고개를 수그리고 말했다. 아니요, 죽을 죄라니. 그 무슨 당치 않는 말씀이요. 이 모든 게 다 나의. 이생은 팔을 내저으며 말끝을 흐렸다. 이 모든 게 다 이생 자신이 불러일으킨 일이 아닌가. 한철 피었다 사라지는 꽃의 아름다운 찰나의 자태에만 온갖 정신이 팔려 상사의 병으로 몸져 누워 구말리 까마득한 날들이 남아있는 새파란 젊은이가 목숨까지 버리려 했으니 이 얼마나 창피할 노릇인가. 더구나 고난과 역경이 파도처럼 밀어닥친다는 멀고 먼 인생길을 함께 살아가야 할 배필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가 색깔의 조합뿐인 껍데기에 불과한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그림 속 여인의 외양에만 마음이 팔려 내면의 실상은 아무것도 파악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혀 그 내면의 실상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덜컥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혼례까지 치렀으니 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말이다. 이생은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잠시 후 이생은 혼비백산한 정신을 겨우 가다듬고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일어나 신방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신방 밖에는 이미 이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이정승과 안악들이 혹시 서투른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무리하게 치르려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불쑥 이생이 신방문을 열고 나오자 꿀먹은 벙어리처럼 멍하니 바라만 볼 뿐이었다. 이생은 그들을 피하듯 재빨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으로 들어간 이생은 방벽에 걸려있는 여인의 그림을 떼어들었다. 그리고는 다시 신방으로 들어갔다. 이생은 머뭇거리고 앉아있는 늙은 여인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여기
그림 가져왔습니다. 어리석은 제가 연로한 분께 참으로 몹쓸 짓을 시켰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생은 늙은 여인에게 깊이 고개를 수그렸다. 인생사, 생로병사의 엄연한 실상과 함께 사물의 외향이 그 내면의 실상과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가를 이생은 새삼 가슴 깊이 깨달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허허, 이런 일국의 정승 나리의 도령께서 대망신을 당했네 그려. 관상쟁이의 이야기를 듣고 침술가가 말했다. 그렇지. 그게 다 겉만 보고 마음을 팔리게 되면 그리 된다는 것 아니겠는가? 관상쟁이가 말했다. 듣고 보니 참으로 그 노인이야말로 훌륭한 대명의가 아닌가. 물론 이생과 혼례식을 치른 그 늙은 여인이 그림 속의 여인이 아니었던 것은 자명한 일이겠고. 지관이 입을 떡 벌리고 찬탄하며 혀를 내두르며 말했다. 옳거니 그 후 잘못을 뉘우친 이생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아서 공부에 열중하게 되었는데 이정승은 다 죽어가는 아들을 약 한 첩 쓰지 않고 살려낸 노인의 지혜에 찬탄하며 하늘이 낸 대명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자신의 재산 절반을 줄 수밖에 없었다네. 이정승의 재산을 받은 노인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그것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는 이야기일세. 관상쟁이가 말했다. 참으로 뜻깊은 이야기일세. 인간의 재주라는 것이 결국 삶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지혜와 만났을 때라야 죽을 생명도 살려내는 참된 재주가 나온다는 것 아니겠는가? 침술가가 말했다. 그렇지. 소인배들은 쉬 도달할 수 없는 그 어떤 경지가 아니겠는가? 관상쟁이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그러고 보면 세 사람 또한 그러한 연유로 세상 속으로 이렇게 길을 나선 것이 아닌가. 제 각기 가진 재주를 필요한 사람을 만나 아낌없이 펼쳐 보이며 또 다른 어떤 경지를 깨달아 더듬는 것. 아마도 그것이 경랑하는 파도 속을 헤치며 살아간다는 희비, 애환이 뒤섞여 밀려오는 멀고 먼 고행의 연속이라는 인생길을 가는 그들의 목적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었다. 세 사람의 제주자랑 제25화 천하 대명당 침소.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 사람은 세상으로 난 길을 따라 걸었다. 농촌에서 저자거리로 또 깊고 먼 산골에서 바닷가 마을로 이어진 길을 따라 걸으면서 논과 밭과 산과 하늘을 구경하며 때론 물을 건너면서 그 사이사이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의 사연을 만나는 것이었다. 세상에 사람이 산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어울려 기대고 산다는 것을 의미했고 또 그 속에서 벌어지는 희비애환과 만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로 거리에 서 있는 나무처럼 차가운 눈발과 비바람을 만날 때가 있었고 또 따뜻한 봄볕을 만날 때가 있었다. 따뜻한 봄볕을 만날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차고 넘칠 것이었지만 차가운 눈발과 비바람을 만날 때는 사람들이 모두 다 피해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상 일 아는 군자는 좋은 일보다도 굳은 일 겪는 사람들을 만나 그 고통을 덜어주는데 함께하는 것이었다. 이 세 사람도 굳은 일을 만난 사람들 속에서 그 굳은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해결해주는데 그 재주가 쓰이는 것이었다. 하루를 걸어 산길을 돌아 들길을 지나 강을 건너고 어느 허름한 주막에 세 사람은 당도하여 따끈한 국밥으로 저녁 요기를 하고
막걸리를 서너 사발 나누고는 잠자리에 들었다. 아잉, 이게 무슨 소리인가? 세 사람이 막 잠이 들려는데 귓고막을 뚫고 웬 젊은 여인의 교태스런 목소리가 흘러들어온다. 아마도 주막집 옆방에서 젊은 남녀가 들었는지 쿵쾅쿵쾅 서로 사랑 다툼을 하느라 난리가 난 모양이다. 귀를 곤두세우고 듣자 하니 사내 놈은 계집을 발가벗기고 올라타려고 난리고 또 계집은 쉽게 몸을 주지 않으려고 버티는 꼴이었다. 어디에서 어떤 사이로 만나 이 낯선 주막집 여관에 든 연인 사이인 줄은 모르겠으나 그 시비하는 드자비꼴에 세 사람은 해일처럼 사납게 몰려오던 잠도 번쩍 달아나는 신세였다. 하루 종일 걸어 고단한 몸에 술사발깨나 들이켰는데도 잠이 오지 않다니 음양이 서로 격렬하게 발정하여 교잡하는 남녀간의 뜨거운 정분이란 이렇게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것인가 보았다. 들끓던 분탕질이 멈추고 잠시 잠잠하는 것이 사내 놈이 포기하고 그만 잠자리에 들었거니 했는데 웬걸 다시 계집에 뿌리치는 소리가 송곳 끝처럼 솟아오른다. 어호, 야, 그만 잠 좀 자자고. 앙칼진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옆벽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이보게, 어찌 피 뜨거운 남녀가 한 방에 들었는데 그만 잠만 잘 수 있겠는가? 사내 놈이 조그맣게 속삭이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느글느글 꿈틀거렸다. 거기 만지지 좀 말라니까. 계집이 다시 앙탈하는 소리였다. 사내 놈이 어디 계집에 못 만질 곳을 만지는가 보았다. 어이, 가만. 자네 요새 피곤하게 보이니 내 살침이나 한 방 놓아줄라네? 사내 놈이 어르고 달래며 파고드는 소리였다. 아야, 오메, 나 요새 안 피곤해. 하지 말라고 그랬다. 계집이 이번에는 아프다고 어디에 무엇이 찔리기라도 했는지 날카롭게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다. 아이, 잠깐만. 내가 집이 거기 옥천혈에다 영환 살침을 한 방 놓아줄란다니까 그러네. 사내 놈이 칭얼거렸다. 우와, 아야, 이거 부러져 버렸다. 아하야. 이젠 사내 놈이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는 것이었다. 정말 어딘가를 심하게 다쳤는지 사내 놈이 거친 숨을 씩씩 몰아쉬며 우는 소리를 해댔다. 그러다가 한참 후 결국 하던 짓을 그만 포기라도 했는지 옆에서 자는 사람 숨소리마저 들릴 만큼 고요해지는 것이었다. 오호, 이 밤에 옆방에서 춘정에 불이 났으니 잠은 다 잔 모양일세. 관상쟁이가 마른 침을 꿀꺽 다시며 불쑥 한마디 했다. 이 사람아, 옆방 남의 춘정에 무슨 잔말이 많으신가? 아직도 남의 집 불구경할 여력이 남았나? 직관이 핀잔하고 들었다. 이 사람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본시 나머지 불구경이 재미있는 법일세. 나머지 불구경에 지쳤거든 잔소리 말고 잠이나 자시게. 침술가가 거들고 나서는 소리였다. 오면서 이 주막집 자리를 보아하니 저 방 자리가 샘물이 치솟는 연못 자리라. 요는 암컷의 그 자리란 말일세. 그래서 저 방에서는 유독 그 짓이 잘 되는 법이네. 깊은 연못에 수풀이 짙은데 바람이 드세니 오늘 밤 발정한 암수의 드잡이 골로 아주 시끄러울 것이네. 그러나 대복은 대복이 이 밤에 우리가 인생사 온갖 잡념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릴 천하 대명당 침소를 얻은 것이 아닌가. 직관이 하는 소리였다. 이렇게 세 사람은 옆방의 눈치 없는 객들의 춘정을 엿들으며 조용해진 틈을 타 깊은 밤 잠손님을 맞이하는 것이었다. 이윽고 무거운 침묵 속으로 빨려드는 어둠 속에서 달콤한 잠을 어루만지려는 찰나였다. 아이고매, 나 죽네. 얼핏 고난잠이 들었다 싶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사람 죽는다고 고함치는 여인네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짙은 어둠 속에서 창끝같이 날카롭게 치솟아
세 사람의 귀 고막을 사정없이 꿰뚫는 것이었다. 세 사람의 제주자랑 제26화 변강새와 옥녀. 흐흥, 산중에 묻혀 사는 무도한. 가짜 도사란 놈이 암수의 내밀한 놀이를 알기나 하겠냐? 그게 무슨 소리인가? 자다 봉창 뚫는 격으로 도령 건들고 드는 계집의 간드러진 웃음소리에 사내놈이 발끈했다. 이놈아, 맛이 없어 보이는 보리개떡이라도 어렵게 내주어야 그 맛이 더하는 법이지. 도사를 자칭하는 무도한 놈이 그 이치를 알기나 하려나? 흥, 계집이 제법 암수의 깊고 내밀한 사랑놀이의 진미를 터득이라도 한 양 사내놈을 가르치려 들고 있었다. 남의 손에 든 떡이 더 맛있다는 말씀이신가? 진즉에 작파하여 타락무도한 얼치기 도사 주제에 기어코 물건값을 하겠다고. 용을 쓰는구나. 호호호. 계집의 말이었다. 주막집이 떠나가도록 사랑 노름을 벌이더니 주고받는 농에도 제법 새끼가 등등하는 것이었다. 이 개 같은 세상에 그리 어디 좀. 사내놈이 능글맞게 파고드는 소리를 했다. 호호, 어딜 함부로 덤비느냐? 이런 잡개가 저리 가거라. 계집이 소리를 치며 진짜 사내놈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친 것인지 순간 짝! 하는 제법 큰 소리가 칠흑 같은 밤의 허공을 날카롭게 찢었다. 아야야야야, 아이고 아파 이년아, 사람 잡을라. 사내놈이 진짜 아프다고 소리치며 방바닥에 벌렁 나뒹구는 모양이었다. 이래저래 저들 북새통의 잠은 다 잔 듯 싶었다. 어허, 저놈이 아직도 내밀한 암수의 정을 터득하지 못했으니. 뭐라? 이렇게 해주라는 말이더냐? 에이, 계집의 빈정거리는 말에 사내가 말하며 대반격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이놈이 언제 개새끼 전법을 터득했나? 아, 사살 살침이. 나 죽네. 계집이 대번 자지러드는 소리를 질러댔다. 드디어 또 새까만 밤을 사루며 또 한 번의 격정이 시작되는 모양이었다. 도대체 다른 사람 사정은 보아주지 않고 무작정 자기들 좋다고만 놀아나는 저 도사라는 잡놈과 색정기 자르르 흐는 저 욕이 띤 잡년의 정체는 또 무엇란 말인가? 세 사람은 잠도 이루지 못한 채 마른 침만 꿀꺽 삼키는 것이었다. 야, 이 잡것들아. 그만저만 밑구멍 파고 잠 좀 자자. 그때 문 여는 소리가 덜컹 하고 사납게 들리더니 주막집 늙은 주모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어둠을 가르고 터져나왔다. 두년놈이 어떻게나 마구 내놓고 시끄럽게 놀던지 그녀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였는가 보았다. 어이, 남 거시기에 폼불이 났는데 시방 무슨 시비란가? 옆방 사내놈의 목소리였다. 이 화상아, 아무리 그 짓이 좋다고 남 잠잘 것도 생각 좀 해줘야지. 저녁 내 그렇게 시끄럽게 놀 판이여. 옆방에 선배님들 주무시는데 말이여. 주막집 주모 목소리였다. 아니, 인혁도 이렇게 만판 놀면 될 거 아니여. 사내놈의 목소리다. 에구, 지랄. 늙은 놈이 그럴 힘이 남았냐? 올 때마다 밤새워 그 지랄이니 누가 좋다고 하겠어. 객들 주무시게 이제 그만 좀 하고 자자. 주막집 주모가 소리를 버럭 내지르고는 방문을 쾅 하고 닫았다. 그런데 늙은 놈이라니? 옆방에 계집과 함께 잠자리에 든 사내놈이 나이살 깨나 먹은 작자란 말이렸다. 아이고, 저 늙은이 성화 때문에 다 시들어버렸네. 사내놈의 투정이었다. 어여, 아이고, 힘 팔려. 막 좋으려던 참에 저 늙은 여우 때문에 애구구. 여인네가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이제 그년놈들도 시들해졌는지 더 이상 소리가 들려오지 않을 낌새였다. 맞바람에 확 하늘로 살아오르던 뜨거운 불길이 차가운 물길 만나 대번 수그러들 듯 그 기세가 한풀 꺾여버린 모양이었다. 한창 그 짓으로 시끄럽던 것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 틈새로 관상쟁이의 투정이 오롯이 솟아오른다. 참 오묘한 이치로다. 암소가 만나면 뜨거워지고 시끄러워지는 그 속이. 세상이 본시 암소로 생겼거늘 그 둘이 서로 좋아 소작질을 하여
충돌할 때라야만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이치 아니겠는가? 직원이 말했다. 그렇지, 음양이 서로 만나 온갖 사물의 변화가 생겨나듯 생명이 유한한 암소가 서로 만나 저토록 뜨겁게 좋아라고 화합하지 않는다면 어찌 이 세상에 인간사가 이어질 수 있겠는가? 침술가가 말을 받았다. 옳거니 그 안에는 고상한 도덕이나 윤리 따윈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 분별 없는 그 뜨거운 욕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 크게 낭패를 보는 족속들이 허다하지 않는가? 그래서 사내는 삼족을 조심해야 한다는 옛 말씀도 생겨난 것일 테고 아무되고 사납게 그것을 분출하여 이놈 세상이 밤낮으로 시끌벅적한 것도 다 그 까닭 아니겠는가? 관상쟁이가 말했다. 맞는 말일세. 그러니 어찌 저들의 눈치 없는 시끄러움만을 탓할 수 있겠는가? 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놈 귀도 탓해야지. 어서 잠이나 자세. 직원이 말했다. 세 사람은 푸념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는 그만 곤두선 신경을 내려놓으며 새까만 고요의 정신을 팔고 깊은 잠속으로 빠져드는 것이었다. 산과 들 사이로 인가로 이어진 길가에선 작은 주막집 위로 드디어 고난 휴식의 밤이 뒤늦게 깃드는 것이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던 침술가의 의식 언저리에 또다시 여인네의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아, 아야, 그만해. 늙은 주모 깨면 이제 방 안으로 쳐들어온다. 그 소리 좀 지르지 말라니까. 속삭이듯 말하는 사내놈의 목소리였다. 좋은데 어떻게 소리가 안 나오니? 여인네의 간드러지는 목소리였다. 이렇게 살살 한다. 이렇게 천천히 살살살. 에구, 아으. 사내놈이 하려면 구석구석 팍팍 좀 해라. 아으, 여인네가 앙탈하며 사내를 닥달했다. 이렇게 팍팍팍? 사내놈이 또 오지게 힘께나 쓰는 모양이었다. 그래, 아으, 아으, 역시 두년놈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시쳇말 그대로 타고난 병강세와 옥녀인 모양이었다. 아무래도 밤새워 그 짓을 해야 직성이 풀릴 종자들이었다. 침술가가 보니 관상쟁이와 직관은 그새 깊은 잠에 떨어져 있었다. 침술가는 그들의 짓궂은 소리를 들으며 억지로 잠을 청하는 것이었다. 세 사람의 제주자랑 제27화 요조숙녀. 그새 날이 새는지 창문이 벌겋게 밝아오고 주막집 뒤울에 빽빽하게 늘어선 대숲에선 참새들이 짹짹짹 새벽 여명을 노래하기 시작했다. 잠을 설친 침술가는 그제야 고난잠에 빠져들었는데 관상쟁이는 의식이 돌아왔다. 꽃기호 하는 주막집 수탉 우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었는데 그 의식의 끝으로 먼저 들어온 소리는 옆방 여인네의 간드러지는 목소리였다. 몸에 좋은 거 호호호. 한밤 내내 해도 뭔 힘이 그렇게 좋단가? 산속에서 도 닦는 도사라더니 도는 안 닦고 그 집만 깨우쳤나? 절국공이 같은 불꼬챙이질이 타고난 변강쇠네 변강쇠. 내가 놀래불었다잉. 간밤 늙은 주모의 그만두라는 성난 다그침을 듣고도 그 짓을 멈추지 않고 하더니 날이 번하게 새도록 그 짓을 했던 모양이었다. 이야, 나 9번째요. 집이도 보통이 아닐세. 처음에 탈 때는 어리고 순한 말 같더니만 이제는 천리를 한다름에 번개처럼 내달리는 사나운 암컷 적토마네 적토마여. 칡넝쿨처럼 질기게 쥐어짜는 맛이 타고난 옥녀구만. 내가 시방 쌍코피 터지겠네. 사내놈이 하는 소리였다. 오매, 내가 이 가짜 도사놈에게 육정을 터득하고 난 후로 결혼 뒤로는 아직 승부가 나지 않았는데 다음번에 또 겨뤄보고 오늘은 그만 접자. 오매 좋은 거. 여인네의 간드러지는 소리였다.
어려 산문에 들어 문득 세상을 구름처럼 떠돌다가 사라지는 인생 무상의 오묘한 이치를 깨달은 지 오래. 그 후로 모든 내 하는 일에 걸림이 없었거늘 내 그대를 만나 썩어 사라질 이 육신으로 육정을 가르쳐 베푸는데 아직도 모자람이 있다니 허망하도다. 다음에 기필코 내 그대에게 남은 육정을 남김없이 베풀겠노라. 자칭 도사라는 작자가 제법 객관으로는 그럴듯하게 짓거리며 호쾌하게 웃어 제꼈다. 그들 노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었다. 한밤을 지새우도록 살을 태우고도 아직 모자라다니 필경 직관이 보았듯이 그 방 자리가 그 짓이 매우 잘 되는 자리라서 그랬던지 아니면 저년놈들 짓거리는 대로 그 짓에는 사뭇 비범한 도를 깨달은 까닭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년놈들 노는 것에는 신경끈을 일찍이 놓아버리고 깊이 잠을 자던 관상쟁이가 벌떡 잠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문 밖으로 나갔다. 문 밖은 그새 밝은 아침이었다. 뒤이어 일어난 직원과 침술가도 주막집 우물가에서 세수를 하고 마루에서 뜨거운 국밥으로 아침을 먹었다. 그때 밤새워 한밤을 불태우고 잠에 깊이 골아 떨어졌으려니 하였는데 옆방에 든 연놈의 방문이 슬그머니 열렸다. 세 사람은 동시에 그쪽으로 번쩍 눈이 돌아갔다. 도대체 어떤 위인들이기에 저토록 사정없이 잠자는 것도 생각지 않고 오직 자신들만을 위해 시끄럽게 끓어오르는 욕정을 불태웠더란 말인가? 핫불싸! 그런데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곱게 차려입은 야들야들 날씬한 앳된 여인네였다. 호리호리 큰 키에 분홍색 치마에 샛노란 저고리를 입은 발그레하니 볼이 물든 눈이 별빛처럼 영롱한 아리따운 젊은 여인네였다. 20을 갓 넘긴 듯 보이는 저 고운 여인네가 그토록 육을 탐닉했단 말인가? 세 사람이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을 때 뒤이어 사내놈이 문을 벌컥 열고 불쑥 기어나왔다. 어라, 그런데 이게 또 무엇인가? 민머리에 떨어진 승복을 걸쳐 입은 비렁뱅이 걸승이었다. 눈썹이 짙고 코가 벌렁거리는 것이 영락없는 돼지꼴이었다. 이마며 눈가에 주름이 성긴 게 나이가 한참 들어 보이는데 저런 늙은 몰골 주제에 저런 꽃 같은 젊은 여인네를 용케 꿰찼다니 무언가 불결하고 괴이한 냄새가 심하게 났다. 그러나 무슨 시비를 할 수 있으랴. 세 사람은 보는 둥 마는 둥 아침을 들었다. 그들도 멀찍이 앉아 아침을 먹는 것이었다. 산중에 숨어 사는 흉악한 산적 같은 산사람 주제에 향내 나는 젊은 계집을 용케 꼬여 물었구만. 번시 그런 것이네. 저 계집은 여조 승려의 상을 타고났지만 자신을 지켜낼 성품을 도무지 기르지 못했는데 마침 저런 흉물에게 재수 없이 걸려 이제는 손때 묻어 길들여진 더러운 생녀가 되고 말았구만. 그리고 도사 걸숭 흉내를 내는 저 인사는 보통 내기가 아닐 것이야. 포악한 힘과 간교한 술수가 넘치고 있어. 사람 여럿 죽일 상이야. 얼마 가지 않아 볼 수 있을 것이네. 그게 인연이라는 게지. 관상쟁이가 말했다. 인생지사 그러기 십상이지. 꽃이 아름답고 꿀이 달콤하면 아름다운 벌나비가 많이 날아들겠지 싶지만 실상은 하루살이나 날파리 같은 잡것들이 먼저 때로 끼는 법일세. 그래서 고운 물건은 절대로 세상에 함부로 내돌리는 법이 아니라네. 그런다고 별 수 없긴 하지만 말일세. 직관이 하는 말이었다.
꽃이 아름답고 꿀이 달콤하면 잡것들이 먼저 때로 끼는 법이라니? 어지러운 이놈 세상사. 아니, 무지막지한 험악한 작금의 난세에 눈먼 인생사 시궁창 속에 엎어져 제멋대로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여지없이 꿰뚫는 따가운 일침이 아니고 무엇인가. 세 사람은 장탄식을 한마디씩 하고는 따끈한 국밥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는 다시 발길에 닿는 인연을 따라 길을 떠나는 것이었다. 세 사람의 제주자랑 제28화 정승명당. 산 넘고 물 건너 며칠을 헤매었을까? 문득 앞을 가로막고 있는 깊은 강을 만나 뱃사공의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보니 멀리 우뚝 서 있는 산등성이 위에 흰옷 입은 사람들이 여럿 모여 있는 게 보였다. 가까이 가면서 보니 화려한 꽃상녀가 놓여 있는 것이. 새도깨나 누리는 집안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러고 보니 관상쟁이와 침술가의 재주는 익히 겪어보았는데 아직 직관의 재주를 보지 못하였지 않았는가? 이제 직관의 재주를 볼 차례란 말인가? 세 사람은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할 일 없이 천하를 주유하는 몸인지라 목적지가 따로 없는 그들이었으므로 눈앞에 펼쳐진 장례나 구경하고 가자는 속셈이었다. 한참을 가다 보니 마침 맞은편 길에서 걸어오는 중년의 사내와 마주쳤다. 저곳은 누가 장례를 치르는가 보? 침술가가 물었다. 맞소. 안양의 허정승이 부친상을 당했는데 여기 장성 땅에다 정승명당을 잡아 쓰는 것이라오. 호흠, 정승명당이라. 자네들 어서 빨리 저쪽으로 가보세. 그 말을 들은 직관이 무언가 머릿속에 스치는 것이 있는지 급히 말하며 발걸음을 재빠르게 서둘러 재촉했다. 산모롱이에 이르러 빽빽히 자라난 소나무들 사이로 난 오솔길을 헐레벌떡 앞서가던 직관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산을 오르다가 급한 숨을 몰아쉬며 중턱에 멈춰서더니 나무를 꺾어 커다란 작대기를 하나 만들었다. 산을 오르면서 지팡이로 쓰겠거니 했는데 그것은 왠지 길어 보였다. 직관이 사위를 자세히 훑어보더니 어느 한 곳에 작대기를 들이대고는 다짜고짜 두 사람더러 돌로 쳐서 깊숙이 박으라는 것이었다. 여기에 이 말뚝을 깊숙이 박아야 하네. 어서 돌로 쳐서 박게. 영문도 모르고 두 사람은 직관이 시키는 대로 말뚝을 큰 돌을 찾아 쿵쿵 내리쳐서 땅에 박기 시작했다. 절반쯤 깊숙이 말뚝이 박히자 직관이 그것을 잡고 흔들어 보았다. 아무리 흔들어도 꿈쩍하지 않는 것이 깊숙이 잘 박힌 모양이었다. 직관이 그것을 확인하고는 만족을 했는지 어서 가자고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세 사람이 헐레벌떡 장례 치르는 곳에 도착해보니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었다. 한양 땅에 사는 네로라는 세도가 허정승의 부친상이니 전국 방방곡곡에서 조문객들이 들이닥쳤던 것이다. 분주하게 삽으로 흙을 퍼서 지게로 전하려는 일꾼들을 보니 이미 학원이 끝나고 봉분이 거의 다 만들어지고 있었다. 여기 상주 어디 계십니까? 직관이 조문객으로 온 사람들을 해치고 앞서가더니 막무가내로 상주를 찾았다. 봉분이 다 지어지면 그 앞에 음식상을 차리고 절을 하려고 봉분 짓는 것을 가까이서 보며 기다리고 서 있던 누런 상복을 입은 상주가 나서며 말했다. 이 바쁜 와중에 누가 나를 찾는 건가? 한양에서 정승을 지낸다는 허정승은 유독 눈빛이 매섭게 빛이 났는데 얼굴 생김이 반듯하고 덩치가 곰처럼 우람한 게 위엄이 당당했다. 직관이 그 앞에 나서며 말했다. 소생은 우연히 이곳을 지나던 직관입니다. 듣자 하니 한양의 허정승 나리께서 부친상을 당해 이곳에 묘를 쓴다고 해서 지나가다가 구경삼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미 좋은 자리를 잡아 묘를 썼거늘 무슨 시비란 말인가? 허정승이 말했다. 허정승 나리, 다름이 아니라 지금 그 봉물을 쓰고 있는 그 묘를 파묘하고 파헤쳐 보십시오. 분명코 저 안에는
방금 전에 하관한 관이 없을 것입니다. 뭐라? 당신 지금 그 뚫린 입으로 뭐라고 짓거렸나? 방금 하관을 하고 묘에 봉헌을 짓고 있는데 파헤쳐 보면 화관한 관이 없을 것이라니 이 무슨 말인가? 참으로 엉뚱하다 못해 요망하다 싶은 직관의 말에 실성한 미친놈이 남의 묘 쓰는 곳에 와서 재수없이 별 이상한 말을 다 한다고 생각한 허정승이 순간 두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직관을 쏘아보며 뇌성번개 몰아치듯 우레 같은 고함을 지르며 사납게 소리쳤다. 허허, 미노마. 보아하니 백오른 식객인가 본데 두 다리가 멀쩡하고 싶으면 저기 먹다 남은 뼈다귀가 있으니 얼른 주워 먹고 배나 채우고 어서 썩 물러가거라. 너무 장래에 와서 어디서 그런 불길한 미친 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냐? 허정승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람들 우글거리는 틈새에서 바위 끝처럼 날카롭게 솟구치는 소리가 났다. 그쪽으로 직관이 번쩍 고개를 돌려보니 거기 낡은 회색빛 승복을 걸친 민머리 걸승 하나가 커다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첫눈에 보아하니 며칠 전 주막집에서 밤에 젊은 계집과 밤새워 놀아나던 바로 그놈이었다. 오호, 저 유인이 가짜 도사 직관 행세를 하며 거들먹거리고 다니는 유인이었구만. 직관과 관상쟁이와 침술가는 깜짝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보시오. 저기 신 도사님은 깊은 산중에 묻혀 수십 년을 홀로 수행한 바 천하의 대도를 깨닫고 중생 제도에 힘을 기울이는 분이신데 이참에 나의 각별한 부탁으로 여기 대명당을 잡아주었거늘 터무니없는 시비는 그만두고 어서 줄인 배나 재우고 썩 물러가시오. 허정승이 나서며 사태를 짐작한 듯 타이르며 말했다. 허정승 나리, 그것이 아니오. 이 묘를 당장 파보시오. 만약 이곳에 조금 전 화관한 관이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제 이 목을 내놓겠소. 그러나 분명 이곳에는 시신이 든 관이 없을 것이오. 직관이 허정승에게 자기 목을 오른쪽 손날로 내리쳐 보이는 신용을 하며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세 사람의 제주자랑 제29화 민머리 걸승. 이적저거 지금 실수를 했나? 장래일이라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한이 되겠기에 내 참는 것이니 어서 줄인 배나 채우고 가시게. 여기 세 사람에게 주안상을 걸게 봐드려라. 순간 날카로운 눈빛을 번들거리며 허정승이 화를 버럭 내며 소리쳤다. 허정숙 나리, 그게 아닙니다. 비록 초야에 묻혀 그리나 잊고 사는 선비이지만 용케 땅의 이치를 조금 아는 재주를 가져 이렇게 인연이 되어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제 말을 믿지 않다니요. 저 봉본 안에는 시신이 든 관이 없는 데다가 또 이곳에 묘를 쓰면 참화를 당해 비명 행사하는 형사가 겹겹이 몰아닥쳐 당대에 대가 끊어질 대참사가 일어날 것이오. 여기서 제 이 목을 걸고 내기를 하겠소. 저 봉본을 봐보고 나서 그 안에 시신이 든 관이 있다면 제 이 목을 치시오. 직관이 허정승을 마주 바라보며 한치도 물러섬 없이 단호하게 맞서 말했다. 아니 이놈이 시방 하루강아지 범무서울 줄 모르고 네 앞에서 괴설을 짓거리느냐? 죽고 싶어 환장을 한 것이냐? 옆에 서 있던 민머리 걸승이 분이 치받은 듯 눈을 시뻘겋게 불아려 뜨고 버럭 화를 내며 들고 있던 지팡이로 직관을 사납게 후려치려 달려들었다. 내놈 어디서 막말에 행패더냐? 가짜 중놈이 거짓 도사 노릇 그만 때려치우고 급살 맞아 죽지 않으려면
당장 이곳을 떠나거라. 직원이 순간 어디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민머리 걸승을 성난 호랑이 눈빛으로 마주 노려보며 포효하듯 사납게 소리쳤다. 핏발손 눈으로 민머리 걸승을 노려보는 직원의 기세가 사뭇 의연하고 당당했다. 사태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허허, 저놈이 어디서 못 먹을 걸 처먹었나? 이 신도사님은 천하가 다 알고 존경하는 대각을 이룬 선승이요. 어디서 가짜 어쩌고 쌍말을 짓거리는 것이냐? 얻어 터져야 정신이 날 것이야. 민머리 걸승과 한 패거리인 듯한 불량기 어린 등치 큰 사내들 대여섯이 무슨 일인가 의아해하며 지켜보고 서 있는 문상객들 틈을 비집고 나오며 직관에게 일제히 달려들었다. 사납게 덤비는 꼴이 직관에게 험한 주먹질을 퍼붓고 당장 패대기를 칠 기세였다. 그만들 두어라. 이 무슨 불경스러운 짓이냔 말이냐. 내 이자가 말한 대로 저 봉부를 지금 당장 헐어 저기 방금 하관한 시신이 든 관이 없다면 저자를 살려줄 것이고, 만약 시신이 든 관이 그대로 있다면 저자를 오늘 죽여 황천길 떠난 우리 선친의 종자로 삼을 것이야. 네, 그리 해도 원망하지 않겠는가? 허정승이 덤비는 그들을 만류하며 직관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름 총명한 데다가 또한 의심이 많은 허정승은 허름한 옷매무새의 직관이라는 작자가 느닷없이 나타나 이 묘자리를 시비하며 방금 하관한 관이 없다는 소리를 제 목을 내놓고 하며 덤비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무덤을 쓰면 당대에 흉측한 참화를 당해 대가 끊길 대참사가 일어난다고 하니 그것이 터무니없는 소리라 할지라도 잠시 머뭇거릴 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명당의 묘자리를 잘 쓰면 자손 대대로 발복하나 만에 하나 잘못 쓰기라도 했다가는 대흉사가 일어난다는 조상들의 풍수에 관한 말을 전해 듣고 믿고 살아온 허정승으로서는 저렇듯 당당하게 방금 쓴 봉분 안에 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직관의 말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이 문득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좋습니다, 허정성 나리. 글 읽는 선비로서 어찌 제 입으로 뱉은 말에 거짓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직관이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침술가와 관상쟁이는 과연 어찌 되려나 하고 태연하게 직관의 하는 꼴을 묵묵히 지켜만 보고 있었다. 그래? 그렇다면 여봐라, 저 공부를 당장 파헤치거라. 허정승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순간의 사태에 일손을 놓고 물끄러미 쳐다보고 서 있는 일꾼들에게 소리쳤다. 정성날이 한갓 지나가는 미치광이의 이야기를 듣고 길한 실을 놓치지 않고 항우를 잘 잡아 정확히 하관한 저 대명당에 쓴 묘를 파헤치다니 이 무슨 큰일 날 말씀인가요? 그러시면 절대 아니 됩니다. 이 자리에서 대흉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순간 민머리 걸승이 허정승을 가로막고 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저 봉분을 파헤쳐보고 만에 하나 저 뜨내기 직관이 말한 것처럼 그 안에 시신이 든 관이 없기라도 한다면 자신은 가짜라는 것이 들통날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간 크게 경을 칠 것이 분명하지 않겠는가라고 민머리 걸승은 생각했는지도 몰랐다. 어허, 신도사, 지금 뭘 하였소? 대흉사? 그렇지, 대흉사라 하면 저 직관 행세를 하는 놈의 죽음을 뜻하는 것 아니겠소? 그리고 신도사는 내게 이 송림 학출에 대명당을 잡아준 대가로 이미 천석의 백미를 가져갔지 않았는가? 네, 내키지 않지만 저 봉분을 헐어 확인하려는 가닥은 정의를 수호해야 하는 조정 관리로서 나무 장내에 무례하게 끼어들어
직관 행세를 하는 저 망령된 놈의 명을 오늘 끊어 다시는 세간에 거짓을 지어 혹세 무민하지 못하게 할 요랑이니 걱정하지 마시게. 그래도 길시에 정확히 하관에 쓴 대명당 자리를 훼손하면 해를 입게 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민머리 걸승이 한사코 만류하고 들었다. 신도사, 무슨 걱정이 그리 많으신가? 다시 좋은 날을 잡아 쓰면 될 것을. 그리고 설마 방금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하관한 관이 없어지기라도 했겠는가? 여봐라! 어서 파헤쳐라! 허정승이 눈빛을 날카롭게 반짝이며 잘라 말하고는 일하는 일꾼들을 다그쳤다. 일하는 사람들이 일개미처럼 달려들어 거의 다 지어가던 둥그런 봉분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민머리 걸승 또한 허정승의 단호한 말에 입을 닫고 바라볼 밖에는 도리가 없었다. 정말 저 봉분 안에 방금 안장에 묻었다는 시신이 든 관이 직관의 말대로 없어지기라도 했단 말인가? 왜 직관은 저리 터무니없는 말을 하며 목숨을 거는 무모한 일을 서슴지 않는단 말인가? 침술가와 관상쟁이는 의미심장하게 돌아가는 꼴을 조용히 관망하며 일꾼들의 부지런한 삽질에 성큼성큼 허물어져가는 봉분을 묵묵히 바라보고만 있었다. 세 사람의 제주자랑 제30화 불효. 한동안 부지런히 삽질을 하던 일꾼들이 갑자기 손을 멈추고 소리쳤다. 관이 없다. 하관했던 관이 없다. 어미, 귀신인가? 진짜 관이 없네. 으아! 뭐라? 그럴 리가. 도대체 이게 뭐란 말인가? 방금 전에 시신을 담은 관을 하관하였는데 그 관이 하늘로 솟았단 말인가? 아니면 땅속 깊이 사라져 버렸단 말인가? 설마 하고 마음을 놓고 있던 허정승은 두 귀를 의심하며 놀라 후다닥 달려들어 하관한 자리를 직접 확인해 보았다. 하관할 당시에는 분명 거기 관을 놓고 명정을 덮어 자신이 먼저 흙을 세 삽을 떠부어 아버지와 이승과의 이별을 고했었다. 그리고 일꾼들이 봉분 만드는 작업을 했지 않았는가. 그런데 보니 그곳에 놓았던 관이 없었다. 다만 관을 놓았던 자리만 휑하니 뚫려 있었다. 참으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허정승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러나 눈을 씻고 다시 보아도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허정승은 자신의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대불효가 어디 있단 말인가? 허정승은 순간 머리가 하얗게 비어지는 듯한 강한 현기증이 일었다. 아이쿠 아버지, 이 불효자식을. 허정승은 망연자실 넋나간 듯 소리치며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다. 큰일이 터지기는 민머리 걸승도 마찬가지였다. 아니, 민머리 걸승이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버렸다. 관이 없다는 일꾼들의 놀란 소리를 들은 민머리 걸승은 깜짝 놀란 눈을 뜨고 허정승의 뒤를 따라 불이 나게 달려들어 봉분 안을 샅샅이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거기 있어야 할 관이 보이지 않았다. 민머리 걸승이 도무지 믿기지 않은지 직접 일꾼의 삽을 뺏어들고 불이 나게 달려들어 그 안을 파헤치며 이 잡듯이 샅샅이 뒤져보았다. 그러나 어느 곳에도 시신을 담은 관은 없었다. 도대체 하늘로 솟아나버린 것인가? 아니면 땅으로 꺼져버린 것일까? 하관한 관을 확인하는 즉시 저 직관이란 작자를 붙잡아 친친동염에 묻고 도시고 까불며 온갖 분풀이를 할 잔인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민머리 걸승이었는데 일이 이상하게 어긋나 버렸다. 민머리 걸승은 고개를 연신 갸웃거리며 귀신에 홀린 듯 망연자실 놀란 가슴을 쳤다. 그러나 자신의 머리로서는 도무지 이러한 지경에 이른 까닭을 알 수가 없었다. 이제 허정승으로부터 이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함께 무지막지한 불벼락이 떨어질 것이 뻔했다. 이럴 때는 36개 주랭랑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민머리 걸승은 생각하는 것이었다. 민머리 걸승은 고개를 수그리고
생쥐처럼 주위의 눈치를 살피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다. 어허, 신도사. 방금 하관한 관이 없다니. 도대체 이 무슨 회개한 일이오? 간신히 정신을 차린 허정승이 주위를 돌아보며 신도사를 찾았다. 그런데 순간 머뭇머뭇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가려던 민머리 걸승이 허정승의 눈에 들어왔다. 어라, 저 작자가 지금 튀어 달아나려는 수작이 아니고 무엇인가. 허정승은 순간 눈에 번개 맞은 듯 불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여봐라. 저 도사란 놈을 당장 잡아 묶어라. 허정승이 벼락같이 소리쳤다. 허정승의 소리를 들은 일꾼들이 민머리 걸승을 붙잡으려 사납게 달려들었다. 놔라 이놈들아. 민머리 걸승이 일꾼들의 소나기를 뿌리치고 숲속으로 번개같이 뛰어 달아나는 것이 마치 성난 호랑이같이 날쌈다. 그 뒤로 붙잡으려던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갔다. 그 안에는 민머리 걸승과 한패거리들도 섞여 있었는데 그들도 뿔뿔이 산속으로 재빠른 산토끼 걸음으로 흩어져 달아나고 있었다. 어서 붙잡아라. 같은 패거리들도 한 놈도 놓치지 말고 모조리 붙잡아라. 내 이놈들은 오늘 조리를 틀어 울고를 내리라. 허정승이 분에 치받쳐 소리쳤다. 저놈 잡아라. 저쪽이다. 잡아라. 쫓아가 붙잡으려는 사람들이 지르는 소리가 산을 쩌렁쩌렁 올렸다. 산중 전체가 냅다 주랭랑을 치는 민머리 걸승과 그 패거리들을 붙잡으려고 성난 범처럼 달려드는 사람들이 내지르는 소리에 휩싸여 한바탕 대소동이 일었다. 그 난장판이 난 꼴을 한동안 지켜보던 허정승이 다시 망연히 빈봉분안을 바라보았다. 어허, 내 이 어쩌려고 가짜 중놈 도사에게 속았단 말이더냐. 천석의 대가를 치르고 얻은 대명당 자리였는데 이 무슨 낭패란 말인가. 돌아가신 아버지 장례를 치르다가 그 시신을 잃는 막심한 대불효를 저지르다니. 하늘 아래에 있는 나 하나뿐이었다. 이를 어찌 해야 하나. 어디 가야 내 아버지를 찾는단 말이냐. 아이고. 허정승은 울분으로 끓어오르는 가슴을 치며 울음 섞인 신음을 토해냈다. 그렇게 말하며 보니 거기 이 봉분 안에 학원한 관이 분명코 없을 것이라고 말하던 직관이 허정승의 눈에 들어왔다. 옳지. 저절하면 이에 대한 연유를 알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아버지의 시신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번쩍 이에 생각이 미친 허정승은 흐트러진 정신을 가다듬으며 직관을 바라보며 말했다. 도대체 이 무슨 귀신의 조화란 말인가. 어디 가야 내 아버지의 시신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이 사실을 안 그대는 귀신인가 사람인가. 그대라면 알지 않겠는가. 전설천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 이야기 계속해서 들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날 되세요.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